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문준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네,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전공이시잖아요. 예. 오늘 주제도 그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맞습니다. 주제입니까? 오늘은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군요. 예. 오. 러시아 영화는 아니고요. 네. 러시아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국내에는 홀로코스트 소비보르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 나온 영화인데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신 수용소, 2차 대전 때 아하. 독일군이 운영했던 수용소를 예. 탈출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유태인의 어떤 저항, 예. 불굴의 의지, 예.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소비보르 수용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소비보르는 폴란드 지명 이름입니다. 네. 예, 폴란드의 소비보르라고 하는 조그만 간이역이 있는 마을인데요. 그 네네. 조그만 마을에 수용소를 세우게 됩니다. 수용소를 세우게 되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수용소 영화들에서 보통 나오는 영화들 수용소는 노동 수용소, 강제 노동 수용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비보르 수용소는 절멸 수용소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절멸 수용소. 예, 절멸 수용소. 그러면 그 수용소에서는 사륙과 학살이 자행됐던 수용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오직 그 수용소를 만든 목적은 예. 유태인들과 집시들을 체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참 섬찟한 얘기인데요. 너무 끔찍하네요. 예, 섬찟한 예.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만 쓰였던 수용소가 절멸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네. 소비보르가 폴란드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폴란드 남쪽에 있는 유태인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영토를 확장시키면은 예. 네덜란드나 프랑스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까지 네네. 데리고 와서 이 수용소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역 근처에 세운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좀 약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기차로 기차로 데리고 왔으니까 예. 이동이 편하기 위해서 기차역 근처에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수용소가 운영된 게 42년 5월부터 43년 10월 정도까지 운영되었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 한 2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죽였다고 합니다. 예. 너무 참 참혹한 이야기네요. 예. 예. 오늘 영화 이야기가 이제 홀로코스트, 예. 소비보르 탈출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 영화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좀 어떤 이야기일지도 궁금한데 예. 한 인물이 중심이 돼서 끌어지는 영화입니까? 아니면 사건 자체가 중심이 돼서 펼쳐지는 영화일까요? 물론 사건이 중심입니다. 네. 아까 42년 5월에 이 수용소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 다음 해 43년 10월 14일 날 이 봉기가 일어납니다. 계획적인 봉기가 일어나서 대대적인 탈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중심이 된 봉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한 수용소였으니까 네네. 유태인들이 봉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중심이 되면서도 그 사건을 계획하고 네네. 이끌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이 소비보르 수용소라는 곳에서는 예. 좀 어떠한 일들이 자행됐는지도 예. 교수님께서도 연구하셨으니까 예. 잠깐 좀 끔찍하겠지만 예. 그래도 알아야 되는 사실이잖아요. 예.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주로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한 수용소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끌려온 유태인들은 이곳이 그런 곳인지를 정말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영화의 첫 부분에 보면은 특히 이제 먼 곳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예. 굉장히 잘해줬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유태인들은 좀 막하기도 하고
근데 멀리 있는 곳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줬죠. 열차도 고급이었고 그냥 2명씩 앉는 좌석에 태우고 왜냐하면은 중간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말을 안 들으면은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착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그동안 열차 타고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이제야 좀 씻을 수 있게 됐네. 뭐 이런 반응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마당에서 다 모여서 짐을 다 수거를 하죠. 그러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표까지 줍니다. 이 전표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짐을 찾으라는 의미로 전표까지 주고 철저하게 속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녀 구분을 해서 샤워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씻으라고. 씻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땀이 흘러서 못 씻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뜨거운 온수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제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유태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뭐 읽어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끔찍한 게 처음에는 이제 죽이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데 뭐 총으로 총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알이 들고 인력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총을 쏘아 죽일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값싸고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찾은 게 이제 결국은 독가스였던 거죠. 너무 인간이 잔인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수용소에도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런 사람들이 내리면은 그 사람들을 맞이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같은 유태인 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그 사람을 맞이해서 안심시키고 그리고 뭐 짐 같은 것들도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뭐 몇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응대하고 그렇죠. 인솔하고 서류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유태인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상비 인력으로서 수용소에서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응대하고 짐 정리하고 그리고 죽고 나면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존 더 코만도라고 불렀습니다. 존 더 코만도라고 불렀는데 뒤에 X자로 빨간 페인트로 X자를 붙여놨었죠. 그게 이제 존 더 코만도의 표식이었는데 그렇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존 더 코만도는 독일어이고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체 처리반. 물론 이제 이게 어디 독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는 데는 보니까 뭐 특공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부대 정도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온 유태인들 중에서 좀 기능이 있거나 건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존 더 코만도로 해서 써먹는 거죠. 써먹는 건데 이 사람들도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하고 한 1년쯤 지나면은 이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코만도, 존 더 코만도를 뽑고 하는 인력인데 그래도 들어와서 하루 만에 바로 죽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도 이 존 더 코만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 시체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됐고 그 봉기의 과정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 존 더 코만도를 뽑는데 하루는 민스크 쪽에서 붉은 군대라고 하죠. 당시 소련 군대를 이제 레드 아미 붉은 군대라고 했는데 그 붉은 군대 출신의 유태인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끌려온 거죠. 물론 이제 죽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왔는데 건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존 더 코만도로 많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투 경험이 있는 붉은 군대 출신 유태인들이죠. 근데 그 속에는 그 붉은 군대 출신 중에는 중위였던 알렉산드르 베체르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차근차근 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실상을 알고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을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다가 이제 봉기를 했어요. 예.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네. 봉기를 하고요. 영화를 보시면 이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홀로코스트 소비보로 탈출이라고 하는 네. 영화가 예. 지금 네이버에서 왜 제가 그 정확한 이름을 네. 모르는데 초록색 웹사이트에서 예, 초록색 웹사이트에서 1,000원을 주면은 네네. 언제든지 보실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유료군요. 유료입니다. 예, 네. 그럼요. 이제 저희가 예. 정정당당하게 예. 저작권이 있으니까. 예,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보시면은 그 아주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예. 한 사람씩 SS 장교들을 네. 서로가 서로를 못 보는 곳으로 분리를 시켜서 예. 한 사람씩 처단을 해 나갑니다. 하하. 모두 처단을 해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획은 무기고를 탈취해서 그렇군요. 그 무기를 들고 봉기한다였는데 네. 무기고까지는 못 갑니다. 아. 그래서 그냥 SS 장교들을 네. 고위급 장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네네. 베체르스키가 참 대단한 게 그래서 그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끼리 나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베체르스키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 아,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장교들을 처단시킨 다음에 정문을 열어 제끼는 방법을 씁니다. 하하. 그럼 그 열려진 정문으로 네.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뛰어나가는 식으로 네네. 대탈주죠. 대탈주인데 네. 그때 존더 코만도 그 수용소에 항상 있었던 존더 코만도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네네.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일을 하는 사람들 수가. 근데 한 550명 정도 중에서 이제 그렇게 문을 열어 제끼자. 근데도 하나 말씀드릴 게 130명은 봉기에 참가하지 않고 수용소에 남아 있습니다. 아. 남아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예. 130명이 남아 있고 나머지가 이제 모두 그 문을 통해서 그 뛰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 와중에서 당연히 이제 기관총이 발사되고 하하. 80여 명 정도가 사살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주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샅샅이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네. 중에서 또 한 170명이 또 죽습니다. 아휴. 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네네. 한 50여 명의 유태인들이 살아남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살아남은 50명의 유태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이 소비보르 수용소, 절멸 수용소의 참상이 네. 그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예. 550명의 그 존더 코만도 X가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130명은 대탈주에 가담하지 않고 예. 아, 긁어 부스로 만들지만 우린 여기 남아 있을 거야. 했던 그 13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아, 나중에 전열을 결국엔, 재정비하고 온 독일 군들한테 결국엔 다 죽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았으니까 예. 우리를 살려줄 거야라고 했던 그 신랄 같은 희망은 아주 네. 헛된 것이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 탈주한 사람들은요, 예. 그 한 50여 명 정도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예. 그 이후에 삶은 좀 어땠습니까? 자유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혹독한 어떤 숙명이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봉기를 이끌었던 네. 알렉산드르 베체르스키 음. 그 이후의 삶을 네네. 한번 조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후에 그 벨라루시로 가서 베체르스키는 자기를 따르는 8명의 어떤 소련군 포로들, 유태인이었죠. 네. 유태인 소련군 포로들하고 벨라루시로 가서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아, 그 이후에 예. 저항 활동을 하는 거군요. 예,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비정규 유격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비정규 유격대로 계속해서 독일과 전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그 붉은 군대가 다시 이제 전열을 회복하고 들어올 때 네. 다시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들 상식으로 보면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보상을 받았어야 그렇죠. 그 땅 하나 예. 베체르스키는 징벌 부대로 배속됩니다. 징벌 부대요? 징벌 부대라고 해서 예. 주로 이제 장교들이 포로가 된 사람들을 예. 모아서 만들었던 부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는 이유로 이제 벌을 받는 셈인 거죠.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징벌대대에 속해서 44년의 전투에 참가하다가 예. 허벅지에 지뢰 파편을 맞는 부상을 아하. 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군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네.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뭐 극장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그 소비보르 봉기에 대한 회상록을 써내면서 예, 예. 이렇게 살았는데 소련이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좀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 이제 어떤 이념적으로 그렇죠. 그 예. 스탈리니즘이라고 하죠. 네네. 스탈린주의를 완성시킬 필요성에 의해서 이념적 투쟁을 벌이는데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부도덕한 세계주의자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념 전쟁을 벌이는데 그 네. 와중에 박해를 받아서 직장을 잃게 됩니다. 1948년에 직장을 자기가 근무했던 극장 지배인직을 잃고 파란만장하네요. 예, 그 다음에 그냥 무의도식 하는 거죠. 예. 부인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대충 이제 사는 쉽게 말하면 무의도식자의 삶을 살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이 54년도에 죽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공장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보시면은 참 단순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 포로가 된 것도 그렇고 원래 포로가 되면은 소련 군대들이 있는 수용소를 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도 한번 탈출을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붙잡혀서 예. 다시 딴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네네. 거기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신체 검사 유태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유태인이 밝혀져서 소비보르를 갔는데 거기서도 다시 봉기를 하게 되고 아하. 성공을 시켰으나 네. 훈장 대신에 징벌제 대대로 배속받게 되고 하고.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다시 스탈린 시대 때 또 다시 좀 부당한 박해를 받고 예. 무의도식하고 뭐 그런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행의 연속, 네. 예, 그리고 그 불행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이게 실화로 구성된 실화입니다. 영화잖아요. 홀로코스트 소비보르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여기 주인공이었던 알렉산드로 베제르스키를 통해서 예. 오늘 이 시간 교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인간의 삶의 자세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평생에 걸친 그 인생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 정도의 불행을 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아마 무너지거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뭐 술에 의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평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체르스키를 보면서 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의지가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아니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그를 둘러쌌던 억압과 불행의 사설 속에 파묻히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오후에 한번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인간의 장절한 그 투쟁을 그렸던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섰던 뚝뚝히 걸어갔던 그런 사나이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죠.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문준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